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일일 천하.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습니다. 이거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예,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 엔비디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3.5%가량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폭등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 후반에 또 갑자기 5.4%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주가 등락 폭이 거의 7%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대장주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은 대장주의 1%만 올라도 급등이라고 그러는데 7%의 급락, 급등 이 정세는 아주 급 브레이크와 급 가속 페달을 밟은 아주 불안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간대별로 엔비디아가 주가 오를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주가 하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을 굳이 다른 경제 상황과 합해서 이래 본다면요. 장 초반에 주가가 오를 때는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이 AI 회사 여기서 대량으로 이 GPU를 장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서버를 관리 장착하는 델과 수마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SMCI죠.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이 서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갈 것이고 그래서 수마콤, 델, 엔비디아 등이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 통계가 나오면서 아직은 금리 인하가 아닌가벼 하면서 좀 뉴욕 증시가 좀 하락 조정을 받는 그 와중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네. 시간대별로는 이렇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 오늘이 KTL이라는 그 유명한 S&P 지수를 가지고 기술주를 사모으는 ETF 펀드가 오늘 엔비디아의 이 편입 비율을 21%로 대폭 올리는 첫날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5%인 것을 21%로 올리면 금액 면에서 100억 달러 이상 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런 기대가 장 초반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KTL이라는 ETF 펀드에서 오늘부터 펀드 비율은 조정한다고 했지만 엔비디아를 사는 조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아닌 모양이다 하는 그런 어떤 실망 장세도 있었는데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ETF 펀드에서 엔비디아의 지분을 21%로 맞춘다라는 얘기는 오늘부터 5%를 21%로 갑자기 끌어올려서 그 금액을 하루 동안에 100억 달러 이상 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오늘은 한 푼도 안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그렇군요. 지분을 21%로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엔비디아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서 전체적으로 늘린다. 뭐 이런 데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가 커서 실망이 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이 비스포크 같은 이런 투자 회사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비롯한 일부 주식들이 지금 과매수 상태에 있다. 네. 너무 올랐다.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뭐 이런 보고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올 수가 있지만은
상당히 구체적인 지수를 가지고 나온 보고서가 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이 회사 주식은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 기술적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이것은 주로 이동 평균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50일 이동 평균선과 지금 현재 주가의 괴리가 크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엔비디아를 둘러싸고는 한쪽에서는 그래도 AI는 폭등할 거야 라는 대망론, 기대론이 한쪽에서 저변으로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다가 시스코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네네. 한꺼번에 떨어지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했을 때 $80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때 $8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분의 1로 떨어진 것입니다. 90%가 날아간 그런, 근데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와 시스코를 비교하면서 제2의 시스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보고서도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아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됐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좀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고용 역주행. 앞서 박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한 23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이게 고용시장이 좀 둔화하는 시그널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23만 8천 건 이 정도 수준이면 열기가 식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요. 나타난 객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정부에다가 저 실업보험 주세요라고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주간 23만 8천 건인데 이게 그 전주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실업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실업자 줄어들었다. 얼핏 보면 실업자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 선호 등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얘기고 지금의 미국 상황에서 특히 뉴욕 증시가 바라볼 때는 금리 인하가 제일 급한데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평상시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면 25만 건 후반에서 30만 그러니까 30만 건 정도는 돼줘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안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오히려 역주행을 해서 거꾸로 실업자가 줄었단 말이죠. 네. 특히 한 주 전에 뉴욕 증시가 폭발할 때 그때 실업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10개월 만에 최대다. 이제는 실업자가 늘어났으니까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다시 실업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고용이 여전히 뜨겁다. 이런 신호가 나왔거든요. 지금 물가도 조금씩은 잡혀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변수가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정상치, 과거의 정상치로는 회귀해줘야지 지금처럼 여전히 뜨겁다. 왜 그러냐면요. 실업자가 있는 것이 왜 뜨거운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찰적 구조적 실업이라고 있어요. 경제가 아무리 잘 돼도 실업자는 일정 수준의 실업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것을 이제 정상 실업률, 자연 실업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 자연 실업률, 정상 실업률보다 실업자가 더 줄어들면 이것은 반드시 물가 폭등을 가져온다. 이런 이 학문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그런 가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금리 내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욕 증시의 관점은 올해 금리를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한 번
아닌 두 번의 시장은 무게중심을 두는데 두 번이 되려면 9월 달부터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노동시장에서 이 실업자 숫자가 23만 이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결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또 그 와중에 닐 카시카리 총재, 이분은 뭐 대표적인 매파죠. 매파로 네. 불리는데 이름이 카시카리, 아주 카시가 달린 이런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인플레 2% 도달하면 1년 내지 2년 걸릴 것이다. 네. 이 얘기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 내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매파의 발언이지만은 심지어 카시카리 총재는 점도표를 보고 올해 한 번, 두 번 금리 인하한다고 지금 시장은 믿고 있는데 점도표 자체 너무 믿지 마라. 하나의 점 찍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강경 매파 발언을 쏟아낸 거. 이것도 뉴욕 증시에 좀 찬물을 끼는데 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관찰국,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번 연속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서 빠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환율 관찰국, 환율 조작국, 이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이 심한 나라, 이거 환율 무역 보호주의다 해서 간섭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촉진법에 따라서 불공정 환율 관행을 바로잡는 건데요. 사실 이게 1년에 2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기 말에 6월 말에 한 번 있고 12월 말에 한 번 있고, 저는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할 때 6월 말이나 12월 달이 되면 저 환율 관찰국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제롬 파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곧 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며칠간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 나왔습니다. 자, 이번 상반기에 환율 관찰국으로 한국은 빠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 촉진법에 따른 환율 관찰국 선정 기준을 한번 보시죠. 미국에 대해서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는 나라 연간입니다. 그다음에 총 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를 좀 뺏어가는 나라인 것 같지만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좋은 나라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달러를 많이 매수하는 나라.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서도 환율 조작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계속 늘리는 이런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저게 3개가 다 적용이 되면, 선정 기준 3개가 다 적용이 되면 요즘은 심층분석국이라지만 사실상 과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율에 개입을 합니다. 3개 중에 2개가 해당하면 관찰국인데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으로 몇 번 지정이 됐고요. 환율 관찰국은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으로 미국의 환율 관찰국, 미국이 환율을 너희 나라 환율 조작을 예의 관찰해 보겠어 하는 대상에서 우리가 빠졌거든요. 이거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국이 한국은 환율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방금 환율 관찰 대상국 선정 기준에서 봤지만 조작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 또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나라, 이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환율 관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 경제 요즘 약화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좀 약해졌어. 우리 관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바라보는 측은지심의 시각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작은 안 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무역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구나 해서 조금 씁쓸해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미국이 환율 관찰 도상국으로 한국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평가 절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가치, 통화 가치 하락 현상, 환율 입장에서는 상승이죠. 이 기조가 적어도 미국의 압력 때문에 곧 꺾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 일본 등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엔화 환율을 이제 더 이상 그 일본 엔화 통화 가치 약세, 환율 상승을 미국이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환율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씁쓸한 면이 있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굿바이 네이버. 일본 소프트뱅크가 어제 주총을 열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라인 야후였습니다. 여기서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나온 발언을 보면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합작을 해서 A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A홀딩스가 미국, 일본의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검색 사이트나 또는 우리나라의 카톡 같은 그 라인, 그것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회사가 둘이서 합작해서 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라인 야후와 또 그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지금 잇따라 주총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라인 야후에서 한국인 CEO 다 제거해버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소프트뱅크, 지주회사인 소프트뱅크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이버 이제 떠나라고 네이버 지분 팔아라.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굿바이 네이버라고 했습니다만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요나라 네이버예요. 그런 다만 이제 지분을 네이버 지분을 인수할 때 돈을 얼마 쳐줄 것인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아직은 합의가 안 됐다. 이런데 지금 이 미국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와의 지분 정리 등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7월 1일까지 내게 돼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속내가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어떤 포탈 전환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요나라 네이버의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 지분 정리를 재촉한다기보다는 일각의 분석입니다만 손정희 회장의 큰 그림으로 충분히 이제 네이버를 이용했다. 이제 우리는 라인 야후의 그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 AI로 가겠다. 이런 큰 뜻을 밝힌 것이 아니냐. 네. 네이버로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큰 어떤 수입원을 잃고 특히 동남아 사업을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도 역시 씁쓸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이창용 재반박. 저희가 지금 며칠째 한국은행과 농식품부 간의 논쟁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농식품부는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이 어제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민감한 문제인가요? 예, 지금 물가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복병이고 물가 때문에 금리도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사과, 돼지고기 등 이 농수축산물 가격이 높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연일 지금 농수축산물 가격 좀 잡아라. 근데 한국은행이 농축산물 가격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통화당국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첫 번째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농수산부를 겨냥한 셈이 됐어요. 그러자 네. 송미령 장관 무슨 소리냐? 한국은행이 농수산물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네. 한국은행은 물가 전문가지 농수산물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 우리 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 FAO라는 농업 생산기구 데이터까지 동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행 통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국은행이 여보세요, 농수산부 장관님, 농림식품기구 FAO 통계는 이 물가지수 크기로만 한 거지 상승률이 아니다. 이 증가율과 물가지수 자체의 절대값은 또 다른 거거든요. 네. 거꾸로
농수산부 관계자 여러분들 경제 공부 좀 더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원론적으로 치고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경제부처가 어떤 이런 자신의 소신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 내막은요. 농수산물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우리 잘못 아니야 라는 어떤 특히 농수축산부의 어떤 그 해명, 변명 이런 쪽이 더 지금 빈축을 사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국민들은, 서민들은 물가 좀 잡아주기를, 사과값이 OECD 평균치의 지금 2배, 세계에서 최고 높다는 거, 이거 자체 사과뿐만입니까? 배, 수박, 지금 시장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같이 한번 시장 직접 탐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1일 천하, 고용 역주행, 환율 관찰국, 굿바이 네이버, 그리고 이창용 재반박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